Q&A 시간입니다. 먼저 이찬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해외은행들이 부실채권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왜 대손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는지, 또 대손 충당금과 BIS 자기자본 비율의 개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쌓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손 충당금과 BIS 자기자본 비율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왜 외국의 은행,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은 많이 쌓고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안 쌓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분기 결산, 연 결산 뭐 이런 문제인데, 유럽이나 미국의 은행들은 분기 결산에서 대손 충당금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장부상에 가령 이제 내가 이만큼 대출을 해줬다, 또는 내가 이만큼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이걸 얼마나 못 받게 될 것인지를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자산에서 깎아줘야 돼요. 내가 100만 원 대출을 해줬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100만 원 다 회수 못할 것 같다, 9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0만 원은 깎아주는 거, 이걸 이제 대손 충당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깎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을 이제 충당금을 쌓는 거죠, 10만 원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실자산이, 부실채권이 되는 거를 대비해서 이만큼 쌓아두는 건데, 뭐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의 손상자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은 이걸 분기 단위에서도 곧바로 해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분기 단위에서 이 대손 충당금을 쌓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연간 실적 발표할 때 일반적으로 그때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를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은행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겪는 곤란함이 그런 건데, 올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마지막에 4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확 쌓아버려가지고 연간 실적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단위의 실적을 갖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실제로 손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에서 못 받게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실채권, 그러니까 얼마나 이자를 못 내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연체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은 당연히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되고 한국 은행들은 안 쌓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해 있죠. 그에 반해서 한국과 같은 동양 국가들에서는 은행 중심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은행은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부실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더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자도 못 갚을 것 같다, 원금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더 빌려주고 해서 실제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가령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까지도 더 빌려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빌린 돈으로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연체가 증가할 리가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지 의심이 들죠. 근데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부실이 쌓여갈 때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직접 금융시장 중심에서는 그렇죠.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도 있지만 이걸 사실 은행들이 빌려주고 난 다음에 유동화시켜가지고 채권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회사나 또는 뭐 내가 이제 가게 또는 뭐 중소상공인들한테 은행이 대출해 준 거를 유동화시켜서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 그 채권을 갖고 있다 하면 부실해질 것 같으면 내가 돈을 더 빌려주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채권을 내가 먼저 팔아버리겠습니까? 이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 중심의 사회에서는 뭔가 좀 위험해졌다 싶으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먼저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높은 금리, 낮은 가격에서도 채권을 팔아버리면서 금리가 튀어버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거기가 부실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은행 중심과 이게 자본시장 중심의 시스템의 차이인데, 여기서는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당연히 은행들로서는 대손충당을 쌓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출을 더해주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스템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내가 아니야, 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조금씩의 불화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면 커다란 불화는 잘 안 생기겠죠. 근데 맨날 뭔가 조금 삐걱삐걱하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근데 이쪽 시스템 뭐냐면, 아이 뭐 그 정도는 그냥 참자. 그 정도는 덮어. 이러다 보면 삐걱삐걱 되는 것 없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은 그러다가 한번 폭발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조그마한 문제의 발생을 계속 막아두다가 한 번에 큰 문제의 발생이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 여기서는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한 번 발생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험은 작습니다. 요게 미국식 방식, 요게 중국식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대손충당금이 이쪽에 많이 받고 있고 좀 안 받고 있고 한 거는 그런 시스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시스템을 지키겠죠. 이 시스템은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이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갔다가 진정되는 거면 굳이 뭐 이걸 그렇게 뭐 난리법석을 피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게 BIS 자기자본 비율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손충당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부실에 대해서 이미 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위험, 그러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대출해 준 것 중에서 이거는 부실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아니고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서 가령 그게 국가한테 빌려준 거다. 그러면 위험도를 0으로 잡고요. 뭐 아주 우량한 기업한테 빌려줬다. 위험도를 가령 한 10%,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게한테 빌려줬다. 위험치를 뭐 한 5% 잡고. 근데 이게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좀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기업들한테 빌려줬다. 50% 위험치를 잡고. 그래서 전체 대출금에 대해서 위험치를, 그러니까 대출하고 채권에 대해서 위험치를, 가중치를 둬가지고 다 더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 은행이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대손충당을 이만큼 쌓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을 계산했던 것에서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치에서 빠져버리니까 BIS 비율은 위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BIS 비율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손충당은 쌓게 되면 자본에서 또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도 줄어들고 분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손충당을 쌓는 것만큼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이제 자본보다는 대출이 훨씬 많은, 거의 한 10배까지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분모 빼고 분자 빼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분모가 빠지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죠. 그래서 대손충당을 쌓게 되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뭐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유경숙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미국 경기부양 자금이 공화당 쪽 안, 민주당 쪽 안에 가까운 금액으로 통과가 될 때, 그리고 그냥 통과가 되지 않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화당은 9월 초에 이제 3천억 달러를 제시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큰 숫자로 가라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은 1조 달러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은 최초 3조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줄어든 이제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액이 양측의 이제 중간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나 경제의 이제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금액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화당 안과 민주당 안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돈을 주자. 뭐 재난지원금 형태든 또는 이제 실업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굳이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돈을 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그런 것이 되고 공화당안은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작은 이유가 경제 활동을 막지 말고 열어놓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그 돈을 고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업들한테 그 돈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 기업을 유지를 시키면 거기서 기업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근데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문을 닫게 하고 이 사람들 다 돈 주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식 자본주의 원칙이 맞지 않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업한테 돈을 주면 기업이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정부가 쓴 돈보다 더 많은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기업들한테 돈 가는 거를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게 제일 우리한테는 피해될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립이 컸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당의 정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의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예산도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었어요. 미국은 10월부터 연방정부 예산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예산안이라는 게 그 전에 통과됐어야 되는데 예산도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임시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뭐 의회에서 이렇게 쪽지로 만들어서 예산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월 초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준 상태고 이 두 개의 안이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보자 뭐 이렇게 가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그 감염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바이든 후보가 어쨌든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원을 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기존의 안을 강하게 밀고 나갔다가는 유권자들한테 쟤 해도 너무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입장을 좀 바꿨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조만간에 돈이 나가게 될 테니 해고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화당 안을 받아들이겠다. 공화당 안을 받아들여서 절충해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돈을 줘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돈을 쓰겠다. 이거는 기존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기존의 생각은 뭐냐면 기업들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라도 사람들한테 돈 줘서 경제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걸 감수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입원이라는 사태 측면에서 공화당 안도 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좀 절충안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리 중간에 어떤 절충, 가령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가 만들어질 개연성도 지금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그래요. 뭐든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부양책 안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뭐 공화당 안이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나쁠 건 없어요.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민주당 안이 된다고 해서 또 나쁠 건 없죠.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거니까. 둘 다 안 되고 간다고 해서 또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면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 안으로 가게 되면 어떤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테슬라? 아마존? 애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위험한 뭐 보잉이나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 종목들이 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돈을 쫙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이 보잉 이런 데 갈까요? 안 가겠죠? 이런 돈이 애플, 아마존, 구글로 갈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안이 만약에 뭐 우세하다고 한다면 요거는 나스닥 종목들에 유리한 것이고, 공화당안이 좀 우세하다고 한다면 다우존스 지수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하고 난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안을 받아들여서 절충안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원 때문에 크게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반등 못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보합고까지 반등했고 나스닥은 한 2%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공화당 아니라고 하는 게 다우 지수에 유리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